안녕 여러분. 자, 우리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다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지금 랩처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다음에도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2단원에 있는 비교하며 읽기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만 우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프린트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비교하며 읽기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는 선생님 얼굴도 조금 나오고 뭐 그러니까 나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바쁘니까요. 이제 1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시가 뭡니까? 청포도라는 시죠. 우리 청포도라는 시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청포도라는 시에서는 청포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손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 그리고 이제 여기 다양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내재적인 관점, 그리고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표현론적인 관점, 그리고 현실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반영론적인 관점,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효용론적인 관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도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내겠다. 우리 상징적인 소재 뭐 쓰고 있습니까? 바로 청포도 쓰고 있죠. 청포도를 통해서 어때요? 말하는 이의 꿈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가 뭔데? 여기에 주제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한다. 특히 이제 이걸 반영론적인 관점이나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국 광복을 염원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청포도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포도라는 시는 바로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라고 했었죠. 여기 설명이 잘 됐더라고요. 이쪽에 보면은 자, 이 시에서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색 나왔죠. 그리고 흰 돛담배, 은쟁반, 모시수건 나왔죠. 그래서 흰색, 이 두 개를 대비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라니가 꿈꾸는 미래 세계의 모습이 나타냈다. 마라니가 뭐예요? 평화롭고 풍요롭던 바로 어때 고향의 모습을 상징을 하는 청포도를 통해서 평화로운 미래 세계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죠. 어때요? 손님이 오고 있잖아. 내가 바라는 끄트럭끄트럭 바라는 손님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님은 바로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오고 있으니까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또 기다림을 나타내고 이제 찾아온다고 했으니 막 이랬으니까 자,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마라니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 성찰과 반성적인 태도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 볼게요. 기역. 청포도는 푸른색의 이미지 맞네. 근데 슬프고 시린 느낌입니까? 아니죠. 청포도는 바로 내가 바라는 거잖아. 그래서 맑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자, 볼게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자, 전설은 어때요? 청포도 알아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소죠. 청포도 지금 마음이 바빠서. 자, 청포도에 이제 전설이 합쳐지고 앞으로 오게 될 하늘이 합쳐진 게 바로 이 청포도의 알아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은 아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고향에서 있었던 전설이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하자면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예전에 살던 고향은 이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예전에 살던 고향은 바로 전설이 열리고 그런 곳이었어 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였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디귿을 볼게요. 여기군요.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밖에 하늘이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발견한 인생의 섭리를 가르친다. 이런 거 아니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인생의 섭리.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하늘 같은 경우에는 꿈과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을을 볼게요.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자, 어때요? 손님이 오게 되면은 내 손은 좀 젖어도 좋아. 포도 만지면 이렇게 축축해지죠? 손님은 만지게 할 수 없어. 손님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손님한테 할 수 없고 내가 한뿍 적셔도 괜찮아. 내 손 좀 젖어도 돼. 하니까는 어때요?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하지만 손님이니까 손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화자가 희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화자가 바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는 거잖아. 손님이 젖으면 안 돼요. 손님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마라니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드러난다. 이게 맞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가의 손님을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A하고 C입니다. 그럼 손님을 수식하고 있는, 손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 보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생을 많이 하고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달픈 몸으로 오는 거잖아. 하지만 고달프지만 뭘 입고 온다? 청포를 입고 오네요. 청포는 푸른색, 푸른색은 어때요? 이상과 꿈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시어를 통해서 손님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화 아니죠? 기다림에 지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오는데 고향이 막 편해서 너무 오고 싶어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자, 그럼 4번을 볼게요. A, B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라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여기는 비평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비평문 청포도를 가지고 자, 시의 소재 여기 드러나 있는 소재 뭐였습니까? 바로 청포도 있었죠. 청포도. 청포도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는 청포도. 그리고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청포도를 하는 푸른빛 하는 흰빛 색채의 대비. 그죠? 색채의 대비라는 표현. 그리고 나타나 있는 또 손님이라는 시어 이런 것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했다. 작품의 내재적인 요소를 근거로 해석을 하고 있다. 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평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을 쓰는 거였죠. 여기 뭐겠습니까? 주제를 쓰는 거죠. 자, 여기 청포도 뭡니까? 그토록 내가 바라는 손님, 그러니까 조국 강복을 염원하고 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시의 다양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볼게요. 나는 시인이, 그러니까 시인이었으니까 뭡니까? 표현론적인 관점이죠.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자, 이 시를 그렇게 되면 광복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 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구나. 자, 세연이가, 선생님 이름이다. 나는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려면 정석권 준비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효용론적인 관점이네. 내가 이런 걸 얻었어. 그죠? 독자 중심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게 한다. 왜냐면 아이야 우리 식당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난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희의 비가 오면이라는 시네요. 7번. 자, 비가 오면이라는 시는 뭡니까? 바로 비가 오면, 비가 뭡니까? 여기선 시련이었죠. 비 같은 경우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나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몸을 흔들기도 하고 막 싫어. 비가 오면 막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자, 시련이 왔을 때 또 퉁긴 거에 대해서 또 젓는 나무도 있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매처럼 맞는 나무도 있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죄를 씻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요. 비가 온다는 거, 고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요, 나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나무는 현실에 당당히 맞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산으로 그냥 가리고만 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회피하고 만다는 거야. 그냥 우산으로 가리고만 만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비돼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였죠. 여기서 나무의 모습과 바로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겠니? 나무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사람은 안 좋다, 비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비겁한 태도를 반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였죠. 이상희의 비가 오면. 자, 1번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자, 가의 손님은 보기의 사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다. 딱 봐도 보기의 사람은 뭡니까? 안 좋은 거였죠? 얘는 회피하는 거였잖아. 이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자, 그런데 가의 손님은 어때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거였죠? 그래서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유사한 의미가 아니죠. 완전 다른 의미죠. 자, 2번 볼게요. 청포도를, 나무를 제재로 하고 있다. 맞죠? 자, 가의 보기는 모두 대비적 성격의 시어가 드러나 있다. 가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 보기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죠. 나무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 회피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맞서는 나무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죠. 4번을 볼게요. 가에서는 말하는 이가 직접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고 보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 직접 드러나 있으니까 나라는 말이 나와야 돼. 일단 보기에서는 나와 있으니까 나라는 말이 없죠. 드러나 있지 않네. 자, 그런데 가시를 보면요, 나와 있습니까? 자, 맨 처음에 내고자, 아하, 나와 있네, 네. 그런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내가 바라는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내 그림마다 나와 있죠? 나라는 게 직접 드러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기는 특정한 표현을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 맞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딱 봐도 알겠죠? 비가 오면 오목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뭐뭐 하는 나무가 있고, 뭐뭐 하는 나무가 있고, 뭐뭐 하는 나무가 있고, 그러죠? 계속 반복이 돼서 은유를 형성을 한다.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반복을 한다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바로 뭐가 생긴다? 은유리 생긴다. 반복을 하면 또 뭐가 좋다? 뭐가 생긴다? 바로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반복을 하면 은유리 형성되고, 반복을 하면은 의미, 주제를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8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난한 사랑 노래네요. 자, 다 맞습니다. 자,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다고 했죠. 자, 나타나 있는 시어 있었죠. 우리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그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있었죠. 자, 그런 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 도시 노동자의 힘겹고 고달픈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죠. 고달픈 삶 바로 뭡니까? 노동자임을 알 수 있는 거는 옆에 기계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노동자라는 걸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 어때요? 외롭고 지금 뭐 그립고 어머님 보고 싶소 이러고 또 애인하고도 헤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막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겹고 고달픈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C.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어 형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서리법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평서문인데요. 서리법은 의문문의 형식으로만 표현을 한 거였어요. 이런 거였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 말은 결국 평서문으로 바꾸면 뭡니까?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 라는 것을 원래 그 말을 우리가 표현만 그냥 의문문으로 나타낸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진짜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래? 막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으니까. 왜 그랬어? 그것은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 가난해도 그리움을 안다. 이런 거. 자, D를 볼게요.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도치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 나와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이죠. 원래는 뭡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렇게 가는 거죠. 바꿨지. 왜? 이것도 역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바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뭡니까? 5번이죠. 인간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을 누리고 싶다. 가난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바로 뭡니까?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이 되겠죠. 자, 이 시를 영화로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장면은 자, 시골집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장면. 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니? 일단 아니죠?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까치밥을 하나 남아있어. 하나.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렁주렁 매달린 걸 엄청 많은 거잖아. 그렇지 않죠? 자, 젊은 연인이 슬픈 표정으로 헤어지는 장면, 헤어지는 거 있었죠. 모르겠는가 뜨거움 뭐 있었고 여기 헤어져 우는 거 있었죠. 위에서 이제 네 숨결, 내 울음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도시에 사는 젊은이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 바로 뭡니까? 어머님 보고 싶소 있죠. 이제 이런 장면 그리고 집 뒤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자, 4번 새벽 시간을 배경으로 한 젊은이가 밖에서 들러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 그건 바로 여기 있겠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난 지금 두두두두 두려워. 왜? 새벽 2시간이니까 두 점을 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호각 소리도 들린단 말이지. 그리고 메밀묵 사료 소리도 들린단 말이지. 옛날에 메밀묵을 새벽에 이렇게 팔았대요. 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또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까지 막 들리지.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귀 기울인 장면 맞겠죠? 자, 달빛이 비추는 눈이 쌓인 골목길을 배경으로 한 젊은이가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 맨 처음에 나오지? 이 애인과 헤어졌잖아. 너와 헤어져서 그래서 어때요? 헤어졌는데 눈 쌓인 골목길 나오죠? 해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맞죠? 자, 볼게요. 자, 이 시에서 반복되는 표현 뭡니까? 바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뭐 이런 거 계속 반복이 됐죠.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제수를 할 거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때요? 반복을 해서요. 말하는 이가 느끼는 감정들, 감정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쓰는 거니까 말하는 이가 느끼는 그 감정들,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죠.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서리법이니까요. 그런가 우리는 알고 있어. 모르지 않아 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1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고려할 때 젊은이에 대한 시인의 태도를 알맞은 것은, 자, 시의 간단한 사랑 노래는 198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웃에 있는 한 젊은이니까 어디서나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였구나. 젊은 노동자에 대한 1970년대, 80년대. 자,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고 싶어서 쓴 시다라는 게 시인의 태도였죠. 자, 그럼 내려가도록 할게요. 1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뭡니까? 기억 속에 들 것이죠. 자,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답은 1번.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있었죠. 이 어른들하고 그 누구였습니까? 그 명선이와의 갈등이 있었지. 금반지를 가지고 막 싸우는 외적 갈등이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나요? 결국에? 그렇진 않았죠. 나중에 명선이가 그냥 떨어지어서 죽고 말았잖아. 그렇게 해소가 되면서 글이 마무리된 건 아니었어요. 자, 사투리를 사용해서 현장감과 토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사투리 쓰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가 너 이런 건 어디서 났냐? 이렇게 하니까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를 가봤더니 글쎄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가 요 단번에 또 이런 거 생기거든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마한테 가져와야 한다 알겠냐 막 이렇게 사투리 썼죠. 어쨌든 쓰면 어때요? 마치 이 지역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아. 현장감.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의 말을 쓰는 거니까 바로 토속적인 분위기,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 컨츄리 이런 분위기가 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어른들의 피난민이 마을에 머물다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 보여. 어른들의 피난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와 있죠. 자,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만경강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전후 소설이다. 이게 만경강 다리 옆에 있는 우리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만경강 근처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이었고 여기 보시면 피난민이라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구나. 자, 이렇게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우리가 전후 소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요. 전쟁할 때 전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후 그 다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 다음에 이야기를 다른 소설을 우리가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속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나 있었죠. 나 여기 있죠? 나가 바로 누굽니까? 주인공 누구예요? 명선이죠. 그 명선이하고 그를 둘러싼 세계를 관찰해서 서술하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단편 소설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다에 나타난 나와 누나의 심리 변화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딱 찾으면 돼요. 자, 가 같은 경우에 나와 있어 다. 이거는 이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어린애들은 달랐다. 어른들이 싫어했죠? 야, 우리는 그 누나와 나는 피라미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부러움 맞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이렇게 해서 즐거운 기분이었다. 철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피랑 가는데 지금 즐거워 지금 이 사람이. 자, 그러다가 다해서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어. 왜냐면 먼지 구름을 두고 나는데 오토바이를 나를 보았다. 바로 누구니까? 인민군을 만난 거예요. 북한 병사를 만난 겁니다. 북한 군인을. 그러니까 어때요? 왔다 뜨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간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바로 이거 뭡니까?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죠. 자, 잔뜩 부르던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자, 이거는 무슨 제시입니까?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인 제시, 그리고 간접적인 제시가 있죠. 자, 인물의 심리를 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제시는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슬프다. 예를 들어서 순이는 슬프다. 순이 너무 그렇다. 영희는 슬프다? 뭐 이런 거. 아, 진짜. 뭐 명선이는 슬프다. 이렇게 쓰면 슬프다. 이렇게 되죠. 슬프다라는 걸 직접 얘기하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간접적인 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자 딱 걔를 봤는데 걔 얼굴이 지금 뭐 눈물이 파르르 흘리면서 눈이 떨리면서 눈물을 뚝 하고 흘렸다. 딱 그걸 봤을 때 우리 어때요? 아, 얘 마음이 지금 슬프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대사를 치던지 아니면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눈물을 딱 흘렸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슬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바로 간접적인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말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꽃을 떨어뜨렸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니까 뭡니까? 바로 간접적인 제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직접적인 제시죠. 봐봐요. 독자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슬프다. 직접 얘기하면 아 슬프구나. 그렇죠.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 슬프는 거 다 아니까. 그지? 하지만 아까 눈물을 뚝 흘리고 막 파르르 떨고 막 이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 얘가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렇게. 자,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해석한다. 바로 뭡니까? 직접 제시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생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직접 얘기해주니까 얘는 슬프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파악하기가 용이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볼게. 직접적이니까. 자,
자, 독자는 서술자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만으로 인물을 파악하게 되므로 수동적인 입장이다. 얘는 슬프다. 그러니까 그냥 슬프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안 해, 우린.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야. 하지만 4번은 간접 제시죠. 독자가 등려의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물의 심리를 짐작하도록 한다. 바로 간접적인 제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이그들의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1인칭 관절자 시점이었죠. 얻은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나의 시선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어른들의 모습, 그치 금반지를 가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좀 더 부각돼서 보이는 거죠. 내가 순진하기 때문에. 자 1번을 봅시다. 자 명선이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나, 네 명선이의 마음을 몰라 뭐 이런 거 아니죠. 웃음을 잘하는데 이런 것도 아니었죠. 되게 심각했던 것 같은데. 자 순수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 비극 극복, 희망을 제시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명선이에 대한 나의 관찰을 통해서 전쟁 상황에서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어린아이 아니죠? 어른의 모습이었죠? 5번 볼게요.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소외를 직접 겪은 나의 말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내가 직접 겪고 이렇게 전쟁이 힘든 거였어.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명선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슬퍼, 그치? 자 볼게요. 1번 피난을 가는 도중에 마을에 혼자 남게 되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선이는 우리 집에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난민이었다. 인민군에게 발 뒤꿈치를 밟혀서 피난을 내려왔던 명선이는 친척들은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서 쭉 가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쵸? 버리고 갔네요, 친척들이. 자, 그리고 맞네요. 그럼 2번 볼게요. 자, 나는 어머니 금반지를 주고 이제 나의 집에 살게 됐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머니한테 줬죠. 자, 위에 보시면 요 바닥에 주었어요. 숙부가 떠난 다음에 어쩌고 한 게 있었어요. 금반지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잔뜩 요란스럽게 토닥거리고 쓰다듬으시면서 이제 여기 집에 같이 살게 되었죠. 자, 금반지의 출처를 묻는 아버지의 추궁을 피해서 집을 떠났다. 아버지가 이제 여기 화를 내고 막 하는 거 있었죠. 금반지 내놔! 막 이러면서 금반지 어디서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자, 여기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고 했다. 그러니까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갔다. 나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리에서 놀다가 비행기 폭음에 놀라서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장면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마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를 나에게 솔직히 말했다. 여기 대사에 나와 있죠. 대사를 보시면 자,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고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가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여기 금반지에 대해서 이제 숙부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이제 그거겠죠. 하지만은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숙부가 널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라는 내 질문에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가 말고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한 거 아니죠. 왜냐면 나를 경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은 뭡니까? 바로 6.25 전쟁이라는 우리가 사회적 사회문화적 상황이에요. 없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일단 1번 볼게요. 여자아이인 명선이가 사내아이처럼 남장을 해야 됐던 건 뭡니까? 전쟁 중에 여자아이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3번 볼게요.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점점 야박해지고 이기적인 거 왜 그래요?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야박해지고 이기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피란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서 동냥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점점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요. 자, 5번. 나의 부모님이 명선이의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방금 얘기했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다 모두 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이네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명선이 앞에서 들꽃의 이름을 거짓으로 둘러냈다. 이거는 사회문화적 전쟁과 상관이 전혀 없죠? 나는 명선이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꽃 이름을 갑자기 말했죠. 왜 그러냐? 나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명선이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또 꽃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명선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지 사회문화적 상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자, 명선이가 금반지를 끊어진 다리 끝자락에 숨긴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하시오. 자,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서술을 해야 됩니다. 금반지가 어떤 의미였으니까 명선이에게는 일단은 자신의 생존 수단이었죠. 왜냐면 금반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잘해주고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생존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였구나. 생존 수단이 금반지라는 의미였구나. 이렇게. 자, 뭐뭐 때문이다 라는 끝맺을 거. 자, 금반지를 탐욕스러운 어린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다가 숨겼다? 금반지를 끊어진 다리 밑자락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 때문에 죽게 되죠. 자, A하고 E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지문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 선생님은 지금 지문을 옆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답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A, 곡절 같은 경우에 순조롭지 않게 얽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넣어보면 돼요. 이런 곡절 끝에, 이런 사정 끝에, 맞죠? 그래서 곡절 맞다. 자, 보면 명선이는 피난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마련한 발견이 되었다. 자, B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미련하거나 찬찬치 못해서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 그렇죠. 자, 뒤퉁거리, 문제거리구나.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볼게요. 득이 연한 미소. 이제 이거 왜 이런 미소를 지었니? 우리 명선이가 바로 우리 뭐 가지고 있었지?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걸 보고 아버지가 눈이 뒤집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득이 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패, 거기 있는 거 보고 하니까, 얘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C의 설명이 몹시 우쭐에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강심을 겨냥하고, 강심은 이제 강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한 복판, 그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한 송이에 쥐바라 숨고. 역시나 나는 발을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했다. 이제 그거죠? 강의 중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명선이가 죽은 곳에 내가 다시 갔죠. 다시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머니를 발견을 했잖아. 명선이의 그 금반지. 발견을 하고 나서, 명선이가 이것 때문에 여기로 왔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내 손이 무겁게 경풍이 일으키고 있었다. 경풍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격려를 하는 행동을 경풍이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거는 경풍이 아니고 무슨 증상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이에 대한 설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감동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감동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21번 여기 지문은 또 뭡니까? 토끼전이네요. 자, 토끼전.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자, 1번을 볼게요. 동물을 의인화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의인화했죠. 토끼, 별주부. 다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말하고 있으니까 의인화가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 말고 선생님 엄마 아빠는 저기 시골에 계시는데 거기에 토끼가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맨날 거기 가서 밥을 주는데 토끼 밥을 주는데 토끼가 만약에 의인화돼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한테 그러겠죠. 야, 맨날 똑같은 것만 가지고 오냐? 빨리 다른 것 좀 가지고 와. 이런 거 하겠지. 와! 이렇게. 으악! 이런 게 바로 의인화예요. 자, 동물을 의인화하고 있죠.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인화하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썼다. 그래서 지배층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거 있었죠. 조선 후기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수궁 등의 비현실적인 공간 중심으로. 그죠?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수궁 가봤어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치? 마치 여기 해리포터 세계 같은 윙가디엄 레비오사 같은 우리 비현실적인 공간 중심이잖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아니네요. 자,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인물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요. 토끼전이라는 바로 고전소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이요.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죠. 3인칭. 왜냐면 작품 외부에 있으니까 3인칭. 그리고 밖에서 관찰하는 거니까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마우스로 쓰니까 지금 이게 글씨가 이런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이 된 판소리계 소설이구나. 그래서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맞죠? 우리 했었죠?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설화. 바로 뭡니까? 구토지설이라는 설화가 있었고요. 그 설화가 계속 전해지죠. 그러다가 판소리로 정착이 되죠. 설화가 계속 하다가 판소리 노래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가라는 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노래는 사라지고요. 판소리 사설만 남게 되죠. 가사만 남게 돼요. 가사만 나와서 막 떠돌아다니다 그것이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되죠. 가사가 이제 소설로 바뀌어서 이것을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고 바로 토끼전으로 가죠. 구토지설에서 수군가에서 토끼전 이렇게. 자, 이거 왜 했다고? 하는 거 왜? 풍자하기 위해서. 풍자는 뭐예요?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 그래서 해학적, 좀 약간 웃기죠? 자, 왜냐면 막 속고 속이는 그런 장면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22번 볼게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토끼는 거짓말로 용왕을 비롯한 모든 신화를 속였다. 자, 이거 맞습니까?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용왕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죠. 토끼가. 그러니까 용왕은 토끼의 말에 넘어가서 용왕이 넘어갔네. 용왕 바보. 자, 주변 신하들의 반대.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별주부와 함께 육지로 나가서 간을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용왕이 넘어간 거네요. 그쵸? 자, 2번을 볼게요. 토끼에게 속은 용왕은 결국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자, 볼게요. 자, 토끼에게 속은 용왕은, 고칠 수, 이거 위에 나와 있죠? 이게 위. 자, 넘겨보시면, 토끼가 작은 총알 같은 똥을 많이 넣어서 토끼 똥 먹었네. 토끼 똥 먹고 나아지게 되었죠. 어머나! 야, 근데 이거 사실은 처음에 용왕 아플 때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처음에 우리 보시면, 용왕이 병에 걸렸는데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여서 뭐 이랬잖아. 아이,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주는 거. 토끼의 똥이 약이 된다고 하여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토끼 똥을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냐? 자, 어쨌든 이게, 맞죠? 자, 그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죠.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명왕은 토끼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극진히 대답하다. 다 믿었네. 그치? 믿지 않았으니까 이거 완전 다 믿었네. 자, 그러니까 아니죠. 자, 그다음 적절한 것은 여기 4번 맞죠? 토끼는 용왕과 별주부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다. 토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네. 여기 보시면, 짐승이 미련하기가 물고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너희 물고기들이 미련하기는 우리 있는 짐승보다 더하구나. 너네가 더 미련해. 어리석어. 이렇게 대사가 나와 있죠. 이 대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별주부를 혼낸 다음에 자신의 간을 주어서, 야, 이거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니냐? 혼낸 다음에 간을 뺐어. 다시 준다. 이거 이상한데, 그죠? 어쨌든 이 내용 아닌 거 알겠죠? 똥 쌌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간을 내어달라는 말로 토끼에게 닥칠 위기이다. 그쵸? 토끼, 간, 컴온! 했으니까, 간 줘! 그러니까, 막 위기. 그렇죠? 자, 아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답은. 자, 니은은 토끼는 별주부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일단 동병상련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이게 한자인데, 같은 병의 병자,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상자, 서로 상자, 이런 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거지. 선생님이랑 지금 수업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때요? 시험을 통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 너무 둘 다 힘들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말하느라 힘들고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듣느라 힘들고, 그죠? 서로 힘들어. 이게 바로 동병상련의 감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 뭡니까? 지금 가갖고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토끼가 지금 별주부를 놀리고 있는 거죠. 메롱 바보구나. 너 멍청하구나. 바보 막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토끼는 용왕에 대한 별주부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죠. 임금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리을을 볼게요. 리을은 육지로 돌아온 토끼의 기쁨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리을의 모습을 봅시다. 토끼가 장난이 아니에요. 육지로 오니까 이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깡짱깡짱 뛰어가며 흔들흔들 방자하게 뽐내며 자랑하는 모습. 토끼가 완전 춤이 BTS인데요. 그죠? 자, BTS 토끼.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미음에는 판소리기 소설의 특징이 편집자적인 논평이 드러나 있다. 자, 편집자적인 논평. 마지막에 작가가 자신의 이제 그 의견을 넣는 거죠. 의견을 하나 플러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토끼나 자라만 못하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자, 우리도 사람이니까 충성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토끼는 착하다라는 주장의 근거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라에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을 거. 라를 위에를 보시면 토끼가 똥 싸가지고 주잖아요. 자, 그거를 한 문장으로 서술해라. 똥 싸서 준 거예요. 자, 자신을 죽이려 한 용왕이지만 용왕의 병을 낫게 함으로써 자신의 똥을 별주부에게 주었다. 이런 거 먹었단 말입니까? 모습을 고려할 때 이 글의 창작 의도로 알맞은 것은 자, 용왕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지배층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비판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초점이 만약에 토끼에게 있다면 뭡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헛된 욕심을 버리는 태도를 강조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별주부를 가지고 초점을 둔다. 그럼 시다하겠죠. 그러면 우직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게 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26편 이와 같은 글의 특성 뭡니까? 시나리오죠. 자, 볼게요. 기억.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작가가 있네. 허구적으로 꾸며낸 서술자가 있네. 이거 뭡니까? 소설에 관한 거죠. 자, 무대 공연을 전제로 했다. 희곡에 대한 거네. 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뭡니까? 역시 희곡이 되겠죠. 자, 화면과 장면, 컷과 씬. 그죠?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든 산문의 형식 뭡니까? 수필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7번 이거 뭡니까? 내 마음의 풍금. 자, 사회문화적 상황 뭡니까? 바로 1980년대, 60년대, 그때의 그 뭡니까? 강원도 산골에 대한 이야기죠.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나와 있는 걸 고르면 돼요. 답은 4번, 5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들쑥날쑥한 나이만큼의 나이가 들쑥날쑥, 그리고 발육 상태, 체구가 크게 차이,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구나.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수아 있고, 이제 홍현이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죠. 동생을 업고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집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에 동생을 데리고 오는 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나타난 홍현이의 행동 및 심리를 바르게 추측한 것은 여기 보시면 홍현이가 누굴 좋아합니까? 수아를 좋아합니다. 아잉 좋아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제 자기가 도시락 가지고 있는데 도시락 가지고 와서 뻥 쳐가지고 만나보려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죠? 홍현이는 수아를 훔쳐본 사실을 숨기려고 교실에 도시락을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고 있어. 여기 장면이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소풍날 닭을 잡아서 수아의 도시락으로 싸줘야겠다. 왜냐면 수아 좋은 일이 내가 좋아하니까요. 막 이렇게. 자, 29번을 볼게요. 이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미치는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하시오. 이 글의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서술할 것. 사회문화적 배경 뭡니까? 196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자, 이거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강원도 산골이니까 왠지 순수하고 순박하겠죠. 우리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아니에요. 인천이 아닙니다. 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약간 강원도 하니까 약간 순박한 느낌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이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오늘날로 바꿀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1960년대란 작품의 배경은 이제 홍현이가 수아한테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고백을 바로 하지 않고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잖아요. 계속. 근데 되게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난 널 좋아해. 널 사랑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네, 선생님도 예전에는 약간 좀 적극적으로 말하려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뭐 TMI였고요. 자, 선생님이 말 되게 많이 했죠. 선생님 일주일 동안 말할 걸 다 말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교하며 읽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때는 말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